저는 지금 현재 그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계속 지금 기업 현장에서 조직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관리라든지, 그다음 또 각종 그 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성과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경영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그 말씀드릴 이 스키니진을 입은 회사라는 책은 상당히 저한테 유익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 자체도 상당히 재밌고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내용을 그 제가 갖고 있던 그 기존의 어떤 그런 흥미로운 내용들을 잘 그 전달해주고 또 관심 있었던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스키니진을 입은 회사의 저자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책 그 이제 스키니진을 입은 회사 자체가 이제 얘기하는 그 말에 있는 것처럼 신세대에 대한 얘기인데요. 직장에서의 신세대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사실 책들이 대부분은 그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이미 이제 뭐 기업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새로 들어온 인력들을 또는 새로 들어온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주로 그런 관점에서 쓴 책들이 꽤 있는데, 이 책은 독특하게 바로 그 신세대를 바라보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제이슨 R. 도롯이라고 하는 분도 신세대의 입장에서 직장에서 신세대들을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효과를 얻고 생산성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 나름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관점 하에서도 상당히 그 기존의 책과는 좀 차별이 되고, 또 신세대가 직접 글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읽기도 좋고 내용도 흥미진진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키니진을 입은 회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 인사상의 어떤 조직 운영상의 하나의 큰 이슈인 어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 직장 내에서의 여러 세대가 같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그 서로 호흡을 맞춰서 협력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오고 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은 그야말로 신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신세대를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요. 이것은 주로 Y세대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 얘기에서 Y세대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모습 또는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비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사회에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또 뭐 통상 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러죠. 직장에서 이제 시니어급으로 계신, 임원급으로 계신 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좀 제 시간에 출근해서 휴대전화 일단 좀 끄고, 그 다음 좀 셔츠 좀 바지 안에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매도 좀 걷어 올리면서 이 업무를 시작하는 게,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지? 왜 Y세대는 그걸 못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뭐 이러면서 그런 그 언급이 있고요. 또 하나 보실까요? 예,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이제 뭐 회사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심지어는 부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누구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제가 무슨 저 사원 어머니인데요. 도대체 뭐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애한테 대하면 됩니까? 또는 우리 애가 요번에 뭐 고과 성적이 뭐 어떻게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항의를 하신다고 그러고요. 학교의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누구 몇 학년 뭐 저 학부모인데 우리 아이 학점이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직접 가서 항의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런답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 그런다는 얘기는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기업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본부장님들께서 이걸 많이 하소연하세요. 정말 뜻밖의 전화들을 받는데
그 누구누구 사원, 누구누구 대리의 부모한테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뭐 하냐. 또는 뭐 우리 애가 뭔데 어느 과장한테 뭐 어디 가가지고 좀 혼이 났는데 이건 좀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심지어는 부대에서도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뭐뭐 일병인데 어제 배식에서 반찬이 뭐 어떻고 뭐 저렇고 반찬이 이렇게 나와서 되겠냐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또 겪지 못했던 이전에는 겪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 전반에서도 벌어지고 직장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모들을 베이비 부모가 결국은 이제 세대가 이제 Y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세대 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매우 다른 듯이 보입니다. 근데 뭐 이런 세대들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또는 뭐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직장을 다니는 애가 왜 문신을 하고 귀를 뚫고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 넘은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고민 있다고 와서 얘기하는 게 제가 닌텐도를 골라야 될까요? 소니의 엑스박스를 골라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라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Y세대 없이도 그냥 우리끼리도 그냥 어떤 직장 잘 이끌고 Y세대 내에서도 또 안 그런 애들이 있겠지 이러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표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어느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이 세대 간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나이 세대를 따라서 그 사회 또는 한 조직의 구성의 한 비율을 봤더니 대략 여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전통 세대라고 해서 386 세대라는 게 여전히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세대라고 하는 약간은 신세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하고 완전히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베이비 부모하고는 완전히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는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 현재만 해도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그 대신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Y세대인 새로운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고요. 심지어는 10년 후 10년이라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면 한 8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X세대 이후의 세대가 오히려 과반수를 차지 또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기업이 영속적으로 계속 생존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이 Y세대를 그냥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또 없는 걸로 두고 기업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Y세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또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저자도 미국에서 이미 그 상황이 많이 가 있고 그리고 많은 수의 기업들이 결국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걸 보니 그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세대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Y세대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 나름이 갖고 있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역량이 있고 그래서 그걸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기업이 21세기에도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제 기업이 처한 상황은 예전과 다르게 다세대가 한꺼번에 한 집안에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대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동기부여, 팀워크, 몰입하는 거, 리더십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심지어는 복장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거기서 계속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갈등이라는 거를 그냥 없는 듯이 덮고 가기가 상당히 그런 게 요 밑에 또다시 조사한 결과가 제가 잠깐 요건 참고를 했는데요. 직장인의 한 40%가 항상 일을 하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협력이라든지 어떤 성과를 잘 내기 위한 어떤 몰입 이런 것보다는 나는 우리 조직에서는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어, 격차가 있어.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이런 거를 계속 느껴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이제 소비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걸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직장과 개인 생활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서 이거 어떻게 치유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들 갖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세대 간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세대 간의 서로 인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차이라든지 특성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동안 안 해왔다. 이런 쪽으로 문제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책에서 스키니집을 입은 회사라는 이 책에서 Y 사이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Y세대를 또 신세대라고 하는 이 Y세대를 제대로 우리가 다루고 또는 이 사람들의 역량을 잘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관리 방식이나 운영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Y 사이즈라는 거를 좀 제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그 기업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 방법은 어떤 격심한 어떤 경쟁 환경 속이나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어떤 그 상황 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 효율이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대처 방식은 대부분 다운 사이즈였습니다. 뭐 비용도 절감하고 특히 인건비를 많이 절감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많이 줄이고 뭐 이런 걸 했는데요.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기업이 제대로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Y세대를 어차피 이제는 기업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대다수를 차지할 Y세대들을 오히려 잘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세대에게서 최대로 성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그런 다운사이즈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업을 줄이고 또는 뭐 효율성을 높이기 위했다고 절감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Y세대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역량을 잘 캐치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이것이 오히려 기업한테는 더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사이즈라는 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좋은 기업이 발전하고 생존하는 데 좋게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Y 사이즈를 잘 이해만 하는 것이, 즉 Y 사이즈라고 하는 거의 대상이 되는 Y 세대를 잘해주는 것이 꼭 그 사람들에게만 맞춰주는 것이 그런 Y 사이즈냐,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저자는 Y 사이즈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Y 사이즈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모든 구성원들, 그러니까 직장 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자기는 Y 사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아니 굳이 왜 Y 사이즈한테 뭘 이렇게 다 맞추라고 그러고 또 뭐 이해만 그쪽을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조금 이거는 좀 역시 Y 세대가 자기 입장에서 서서 이런가 보다 싶었는데, 뒤까지 책을 다 읽어보니까 기업에서 통상 어느 세대가 들어왔건 누가 되든 간에 항상 좀 이런 방식으로 인사가 관리가 되고 조직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Y세대에만 특정한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Y 사이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기존의 다른 세대 또는 다른 구성한테도 충분히 적용이 되고 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부분들인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닌 모든 세대에게 다 그 혜택을 받고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Y 사이즈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Y 사이즈라는 것이 어떤 기업의 하나의 새로운 경영 방식이 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Y 사이즈의 그 핵심이 뭐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Y 사이즈는 일단 Y 세대에 대한 초점을 뒀습니다. 근데 그 Y 세대에만 초점을 뒀다고 해서 꼭 Y 세대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초점 자체는 Y 세대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굴을 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으로이고요. 그래서 Y 세대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그들과 함께 성장하여 나가는 그 모든 단계, 그 모든 것을 Y 사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다시 한 번에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Y세대 입맛에만 맞추지 말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Y사이즈의 핵심이라고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Y세대하고 고용주, 그러니까 기업의 그 임원 또는 기업의 기업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다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신세대라는 얘기 했었고, 신세대로 통칭 이제 스키니진을 입은 회사에서는 Y세대라는 말을 표현했다고 그랬는데요. 자, 그럼 Y세대가 일단 뭐 누군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는 Y세대는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1977년과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Y세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세대를 어떤 뭐 구분하는 나름의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저자는 이 세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연대기적으로 70년대 태생, 80년대 태생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한 그 시대를 자랐을 때 어린 시절, 그다음에 청소년 시절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건들이 무엇이었느냐, 그거에 그 영향받은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었을 때 했던 그 사건들, 그걸 같이 공유한 사람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게,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서로 공감했던 그런 사건들은 일단 1986년도에 아마 여기도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챌린지호 폭파 사건이 상당히 어린 시절에 그 영향을 많이 줬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서 뭐 이념이 어떻고 뭐가 붕괴가 되고 뭐 이런 그런 그 세계사적인 그 사건을 경험한 것. 그다음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걸프전을 겪은 것. 그다음에 2001년에 이 9.11 사태를 겪은 것. 이거를 같이 공유한 세대들을 자기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 77에서 95년 사이를 Y세대라고 자기는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80년대 이후 출생해서 2000년대 사회에 진출한 세대 정도로 좀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2000년대 사회 진출을 했기 때문에 뭐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코 부모라는 말을 씁니다. 에코라고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메아리 오는 것처럼 베이비 부모의 다음 그 베이비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그 형성된 세대. 이래서 이제 이걸 에코 부모라는 세대를 얘기하고요. Me First라는 세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성세대가 붙여준 이름인데요. 상당히 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 Y세대가. 그래서 이제 Me First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당히 이제 기술, 뭐 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첨단 기기, 뭐 이런 거를 다루는데 상당히 능숙하다. 그래서 뭐 디지털 세대라는 말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80년대 이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대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Y세대가 무슨 특징이 있길래, 앞에서도 제가 도입 때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왜 이걸 가지고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이제 진지하게 운영 방식이나 또 이해를 통해서 이 세대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째는 그 기존에 있는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56년 뭐 이후에서 63년 사이 태생한,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대단히 이제 중추적인 역할 또는 시니어급으로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이제 통상 또 X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X세대는 이제 요 Y세대와 베이비 부머 사이에 낀 그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세대와 다른 Y세대만 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첫째, 평생 고용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 조사에서 이미 많이 입증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조사한 경우에 의하면 일단 기업이 나를 평생 고용할 거라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나도 별로 한 기업에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다, 오래 있을 이유가 특별히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평생 고용이라는 거에 또 하나의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좀 내가 오랫동안 있으면 그거에 상응해서 뭐 한 20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나한테 나름 어떤 보상이 있겠지.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하고 그 직장에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주 이제 힘들게 일하는 그런 건데 평생 고용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없고 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보상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을 원하지 몇 년 후에 나한테 뭘 해주겠다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공하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me first라는 말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인 생활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 이후의 시간, 업무 이외의 시간, 그러니까 퇴근 이후의 시간이 바로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그게 나를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뭐 이런 생각은 베이비 부모도 있을 수 있고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많이 강조하거나 또는 그런 거가 있을 때도 속내를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죠. 근데 Y세대는 아주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퇴근 이후에는 그 다음에 나는 내 나름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얘기하는 게 Y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직장이 아닌 뭐 개인이라든지 그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과 개인의 어떤 이 가족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두 개가 그 서로 선택의 어떤 그 기로에 서 있게 되면 과감하게 일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을 하거나 자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즐거움의 추구는 뭐 어느 직장인이나 다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즐겁게 이제 일하고 뭐 이러는 건데 실제로 조금이라도 좀 지루하거나 힘들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킨 일이 베이비 부머나 X세대는 시키면 싫어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Y세대는 싫으면 안 한답니다. 그냥 말도 없이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거꾸로 상당히 자기가 하는데 흥이 나고 즐겁고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또 거꾸로 얘기하면 Y세대라는 거죠. 그 다음 강한 권리의식,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해서 자기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그 의사표명을 하는 그 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6번에 보면 이제 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대단히 이제 뭘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러면 아까 이제 지루하도 안 하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역시 안 한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자기 주장이 강해서 분명히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기업이나 직장에서 보면 그거 해도 온 거야. 맨날 그렇게 해왔어. 그냥 그렇게 해온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게 원래 관행이야. 그냥 그냥 모순이 있긴 한데 원래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거든.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하죠, 요즘은. 근데 Y세대는 모순이거나 그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돌하고 좀 건방지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한편으로는 이제 맞아, 상당히 사실 관행이라고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해왔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Y세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올라서 5번 높은 부모 의존도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아주 재밌는 그 부분입니다. 이전에 이제 세대에서는 어떻게든지 부모에서 좀 떨어져서 독립해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통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독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그건 다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 부모 의존의 정도가 Y세대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베이비 부모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부모들이 야, 너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너 그 앞에 기숙사에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네가 알아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도 좀 대고 그리고 살아. 그래서 독립해. 그럼 이제 베이비 부모는 네, 알겠습니다. 좀 본인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야지 했지만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대학 졸업식에 이제 부모들이 다 모여가가지고 이제 졸업했다고 축하하고 이런 다음에 다시 가는 게 부모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부모하고 떨어져 산 적도 없고 부모가 다시 다 돈 대줘가지고 살고 다시 이제 뭐 너 직장 아직 못 다녀? 그럼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와. 내가 다시 부모랑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고 그 Y세대들이 내가 이제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나이대가 30이랍니다. 30. 조선족.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30이나 돼야 내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게 전혀 뭐 이상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엄마 같이 살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세차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는 이제 그래서 뭐 캥거루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안 받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너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베이비 부모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자식만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 부모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미국 부모들도 아주 심하게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이게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생활 한 것도 그것도 고생길이었고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내 자식한테만은 이런 거 남겨주고 싶지 않다. 이왕이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서 고생하지 마. 너 그냥 나랑 같이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즉각적인 행동인데요. 상당히 이제 뭐 인스턴트 시대니 뭐 첨단 기술을 잘 다루는 뭐 그런 세대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어서 상당히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다음에 속도감 있게 행동하는 것도 대단히 빠르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쿼터리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데 쿼터리즘이 뭐냐면 15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15분 이상 참지를 못해서 15분 인간이라고 해서 쿼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15분 이상 참지 못한다. 뭐가 좀 지루하거나 이러면 15분만 튕겨나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행방불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나온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첫날 회사에서 이제 Y세대를 이제 채용을 해서 첫날 출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부서에 배속이 돼서 같이 이제 그 부서원들하고 회의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Y세대가 딱 있다 보니까 못 있겠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받고 뭐 소개해주고 오늘 신입사원 누구입니다. 뭐 인사들 하세요. 뭐 이러고 있고 인사 받은 다음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랬다는 거죠. 화장실을 가고 나서 행방불명입니다. 그 다음날 회사를 안 나. 그러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회사를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행방불명.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Y세대들을 첫날 화장실에서 행방불명 되지 않게 하기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면 요즘 세대들이 상당히 이제 그 테크놀로지 또는 뭐 기계 이런 걸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술에 그러니까 IT에 대단히 능숙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다루나 그러는데 IT나 이런 뭐 그런 뭐 휴대폰 뭐 무슨 뭐 기기 뭐 이런 거를 사실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그걸 끼고 살아가지고 그거에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대화도 안 되고 서로 간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를 잘 다루는 거는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도 기술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면. X세대는 마찬가지고 또 뭐 Y세대라고 전부 뭐 그걸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대단히 힘들어하고 기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그런 세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의사소통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고 이게 바로 또 한편으로는 기성세대가 봤을 때 Y세대를 좀 오해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의사표현을 그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쟤는 왜 저렇게 태도가 저 모양이야 또는 왜 저렇게 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이런 식의 오해를 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세대라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사한 이제 사회 문화적인 뭐 사건들을 경험한 집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Y세대만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요 그 세대 간의 그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서로들 간의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더 능력이 더 뛰어난지 서로 인정을 해주면 Y세대도 장년층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베이비 부모도 Y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연령 그 연대별로 보면 1940년 뭐 중반 이전 출생을 장년층,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그 다음에 X세대, 그 다음에 이제 그 77년 이후를 Y세대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의 겪었던 어떤 사회적 사건들이 대단히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미국의 그 세대들이 겪었던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 한국,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애국심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몸에 그 아주 절약이 밴 철저한 절약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두드러지기보다는 항상 같이 어울리고 그걸 통해서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가치들을 대단히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Y세대의 할아버지격인 이제 장년층,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 저자가 보면은 항상 샌드위치 포장지도 다 챙겨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자동차도 30년 이상 타고 하는 걸로 대단히 이제 그런 면에서 존경할 만한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등학교 이런 이제 독립을 하고 항상 사회적으로 근면 성실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충성심을 발휘해서 오래 다녀야 된다. 근속을 해야 된다. 그게 너의 어떤 인격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관념들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오랜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이런 그 세대, 한 기업에서 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또 어떤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런 관념도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Y세대가 봤을 때 너무나 놀랄 만한 그 상황은 세 자리 나눗셈을 암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Y세대는 아주 충격적인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의 어떤 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잡다한 지식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세대들이 그러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이뱅킹 뭐 이런 시스템 다 돼 있는데 굳이 은행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막 IT 안 쓰려고 그러고 막 컴퓨터 쓰는 거 막 되게 막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이비 부머의 세대입니다. 자, 근데 이제 X세대, 그 사이에 그럼 중간에 낀 Y세대. Y세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30이 지나야 성인이 되고 부모와 같이 살고 그다음에 뭐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용 안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윗세대나 부모 세대가 경기 침체라든지 금융위기, 부동산, 뭐 대량해고 이걸 겪은 거를 또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삶이라는 게 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베이비 부머와 Y세대 중간에 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직장에서 이제 끼어있는 세대라고 그러고 샌드위치 세대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라는 그 말 자체대로 상당히 두텁죠. 인적 구성이 대단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베이비 부머들이 대단히 많은 숫자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거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승진이 대단히 어렵고 사실 베이비 부머들이 어느 정도 시니어급을 빨리 됐어요. 뭐 40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서부터. 왜냐면 그때는 또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을 하고 그러던 때라서 포지션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다 채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세대라고 들어왔는데 보니 윗사람들은 나이 몇 살 위인데도 다 이제 임원급인데 자기네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밑으로 다 떨어져서 본인들이 하게 되는. 승진도 안 되고 일도 많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회사에 오래 다니고 뭐 그게 좋다고 계속 위에 베이비 부머들은 그러고 그다음에 오래 근속하는 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게 그게 바로 너의 어떤 성공의 척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나도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제대로 이런 거 아닌 또 다른 걸 좀 추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처음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한 세대가 X세대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잘 나타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들한테 그 X세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쯤 물러나실 건가요? 안 물러나실 거면 적어도 타이핑이나 좀 빨리 좀 해주시죠?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나고 이제 꽉 낀 세대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Y세대하고 X세대가 이제 같이 많이 공존할 건데 이 책에서 얘기하기에는 특히나 X세대가 베이비 부머도 Y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Y세대를 가장 많이 데리고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은 X세대이기 때문에 X세대가 Y세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참 기업 운영하기가 대단히 앞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X세대 자체가 대단히 회의적이고 약간 시니컬하답니다. 직장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같이 Y세대와 마찬가지로 뭔가 인정을 해주고 같이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Y세대만 어떻게 해준다고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Y사이즈라는 것이 굳이 Y세대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런 X세대, 더 나아가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도 맞는 그런 인사 운영이나 조직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Y사이즈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처음 그냥 사람을 그러니까 Y세대라는 거를 처음 포착을 해서 그러니까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동기부여 일 잘했다고 해서 보상까지 해주는 그 모든 단계를 다 얘기하는 것이 Y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그 Y 세대가 어떤 Y 세대를 좀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될 것이냐, 즉 실력 있는 Y 세대는 어떤 그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Y 세대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Y 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용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잘 그걸 통해서 채용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것이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또 그 잘하고 있는 역량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하고, 모자라는 능력이나 역량은 어떻게 하면 잘 개발시켜 줄 것이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왕 이제 잘 키워놓고 좋은 그 인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좀 이 기업에서 붙잡고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힘을 받고 동기부여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이 Y세대들이 좀 동기부여가 돼서 더 일에 몰입을 하고 나름 또 충성심을 발휘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것이 Y 사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력 있는 Y세대란 뭐라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뭐 Y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구성원들한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이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적합한 사고방식,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방식, 그 다음에 능력을 지닌 직원. 통상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라는 직원이죠. Y세대한테도 이거를 이런 Y세대 중에서도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실력 있는 Y세대들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실력 있는 Y세대들이라는 것, 사실은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의 또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면, 이 친구가 정말 능력이 있구나, 또 없구나, 이런 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채용하자 그러면, 근데 몇 가지 포인트에 좀 맞춰서 우리가 좀 채용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Y세대들을 우리 회사에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 재미입니다. 첫 번째는 재미입니다. 이 재미라는 게 그 안에 사람들이 유머스럽고 이렇다기보다는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이렇게 자아내는 거예요. 들어가면 항상 따뜻하게 좀 대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격식이나 항상 룰에 맞춰서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고, 모였을 때 좀 서로 이렇게 비공식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좀 유머스러운 분위기도 좀 얘기해주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적에도 뭘 하나를 하고 나면은 맞추면 간단한 인정 내지는 칭찬 이런 것도 자주 해주고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잔재미를 좀 자주 주는 것,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세대가 또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엄청난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항상 네가 천재다, 천재. 너 보니까 학원 가서 너 100점 맞았다며. 너만은 천재가 없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가 애를 하나 내지 둘을 놓고는 그 하나 둘인 자식한테 항상 가장 길을 이제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항상 네가 최고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을 하고 또는 어떤 어려운 걸 주면 나 그거 해요. 나는 내가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극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충분히 제공하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채용 단계에서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오면 할 일 많어.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뭘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오너십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할 것인지를 항상 얘기를 해줘요. 너 들어오게 되면 조그만 우리 사소한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 뭐 혁신하거나 또는 뭐 이런 거 제안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게 많거든. 너 거기서 네가 소회의에 신입사원 뭐 분임조의 조장이 되든지 뭐 이런 식의 뭐 그것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린 회사야. 그러니까 들어오면 좋을 거예요. 이런 것도 기회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당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부여해 주면서 그게 잘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줘요. 인정해주고 이런 회사입니다. 라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되게 빡세요. 사실은 뭐 개인 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순간 Y세대는 없어진다. 그 회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세대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내가 저 회사를 들어갈 때 뭐를 보고 들어갈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일에 대한 오너십이나 문제 극복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많이 더 성장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좋은 그 직장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기회를 주는 회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뭐예요?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 세대가 워낙 그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서 나름 또 고용 안정에 대한 그 이슈도 대단히 커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니면 최소한 5년은 존속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 삶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일과 삶이라는 거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지 않을래요. 저는 일과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서 삶을 격리해 놓고 일만 뭐 이런 거 싫어요. 워커홀릭 이거 이해 못 하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Y세대를 잘 아우르고 또 그들과 같이 일한다는 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통상 뭐 이걸 떠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야, 보수는 거의 없어. 근데 우리 학습 기회도 많고 경력 개발도 잘하면 여기서 많이 클 수 있어. 많이 배워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직장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고용 안정과 보수입니다.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라는 걸 전혀 문제 무시하지는 않은 거지만 옛날처럼 좀 뭐 개인의 어떤 삶도 좀 뭐 일단 뒤로 가고 보수를 좀 준다니까 나 이 회사 다녀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6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일단은 Y세대 너 참 우리한테 대단히 특별한 존재야. 이런 이제 인상을 주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 네가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너를 위한 일이야. 이런 식의 어떤 걸로 약간은 좀 이렇게 그 환상을 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질문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대단히 즉각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특성이. 그다음에 쿼터리즘이라고 그랬죠.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자기가 궁금한 거를 Y세대가 물었을 때 채용 단계에서 제대로 질문을 못 해주거나 나중에 했거나 또는 좀 지나가서 한다고 그러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Y세대도 그 회사에서 관심 없고 다 간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 응대를 해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 그럼 나란 존재 별로 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 더 확실히 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한테 분명히 끌린다는 거죠. 그다음 채용 절차도 즐겁게 만들자는 건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자기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뭐 어디 회원 가입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데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 단계를 끝나면 포인트 뭐 무슨 뭐 상품권 쓸 수 있는 500포인트 뭐 적립됐습니다.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야 그런 걸 가지고 재미를 느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그 입사 원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500포인트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퀴즈 하나 내고 퀴즈에 맞히면 뭐 띵동 해가지고 뭐 하나 날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절차도 대단히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를 뽑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눈물 나게 정말 그 강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해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곳곳에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중간쯤 야, 이거 완전히 왕자 공주 만났네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왕자 공주로 그 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굳이 자기가 왕자 공주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뭐 신화 이하 밑으로 떨어지는 걸 참지를 못한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있지만 Y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8가지 특성은 다 베이비 부모나 그 주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스스로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 나와 있거든요. 진정성이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간단 명료하게 뭘 원하는 거다, 뭘 하라는 거다라는 게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것. 그것이 이제 채용 단계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채용 전에는 뭐 각종 뭐 그냥 입서 그 이력서라고 전통적인 이력서 이건 이제 절대 안 되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자들이 이제 이거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거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그걸 통해서 사람을 뽑으라니 막 되게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웹사이트도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 회사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폐기와 창의에 찬 뭐 우리 인재를 뭐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채용 사이트에 기업의 채용 사이트 가면 거의 일적으로 글로벌 감각을 갖고 있는 패기 있는 젊은이를 찾습니다. 라든지 창의력이 뛰어난 젊은이를 찾습니다. 아주 천편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다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뭐 그 인재상은 뭐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차라리 그런 채용 사이트에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어떤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약간의 선배들 한 대리급이나 이제 한 2, 3년 된 사원들이 나와서 야,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는 거를 오히려 소개하는 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사에서 그 사회 공헌을 했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언론의 매스컴에 많이 주목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띄워놓고 해야 그 Y세대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채용을 진행하는 데서 이제 인터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접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우리나라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위아래 그 뭐 이제 다 잘 갖춰 입고 그다음에 뭐 넥타이도 잘 매고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아주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얘가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입사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고 그 덜렁덜렁거리고 이제 사장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그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도대체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베이비 부모인 그 미국 그 기업 그 사장님이 아니 근데 채용을 하는데 어떻게 넌 청바지에다가 슬리퍼를 끌고 이렇게 오냐? 그럼 너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아니 그 무슨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건가요? 무슨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를 내가 다시 인터뷰를 하겠는데 옷은 이렇게 입고 오고 입사원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그렇게 해서 왔대요.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얘가 이제 그 친구가 대단히 이제 뛰어나고 아 우리 회사에 이런 친구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고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대단히 그 회사가 그 친구로 인해서 또 많은 이제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거절을 했더라고 그러면 자기한테는 큰 아마 손해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Y세대가 버릇이 없고 예의범절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면 Y세대는 주로 자기 동료들하고만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그 부모한테 어느 회사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본 거예요. 그 회사 좋더라. 친구 얘기 듣고 또. 근데 그냥 그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그냥 옷을 입고 간 거였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Y세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것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 방법, 인사를 어떻게 하고 인터뷰 시에는 복장을 어떻게 입고 오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채용 이후에는 이제 근무 조건에 대해서 급여, 뭐 개인생활 지원, 인사 평가 기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아주 당연히 이제 회사에 오거나 또는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만한 그 사항조차들도 대부분 다 모르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이 되면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말도 상당히 좀 이게 또 무슨 배려냐 그러는데
이전 세대에서는 보통 출근을 이제 되면은 이제 채용이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주가 시작되는 또는 월초 또 월요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은 피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Y세대한테 월요일은 아주 죽음이랍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오라는 거. 근데 월요일은 Y세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월요일 되면 아침 회의도 바쁘고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월요병이라고 그래서 또 아침 나오기도 대단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딱 나왔는데 뭐 신입사원이라고 Y세대가 와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서로들 간에 피곤하고 힘들고 일도 많아가지고 잘 챙겨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Y세대는 일단 안 챙겨주면 그 순간 끝이에요. 그냥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굳이 월요일 날 꼭 나오라고 할 이유 없으면 월요일 날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 나오기 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내일 출근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은 뭘 입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명함 같은 거 이제 미리 만들어서 물론 이제 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를 딱 이제 소개해주고 동료들 뭐 해주고 부서원들 소개시켜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일단 그 사람들 이름 같은 거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뭐 저 누구예요? 밥이에요. 뭐 저는 뭐 리차드예요. 뭐 저는 토마스예요. 뭐 이래봤자 그걸 다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상 사람들 같으면 그러세요. 뭐 윗분들이니까 어떻게 알려고 그럴 텐데 한 번 듣고 거의 저 기억을 못해서 모두 이름표를 좀 달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Y세대한테는 자기소개 절대 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져서 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아주 가장 큰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첫날 오자마자 시키는 게 간단한 그 자기소개 시키는 것도 하지 않기. 이것이 이제 지켜야 될 그 부분입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Y세대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쿼터리즘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대단히 참기 힘들고 그렇고 집중력이 되게 좀 떨어지는데 뭔가 이렇게 그 상호 인터랙티브한 그 학습법을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즉 뭐 일방적인 어떤 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이력을 막 우리 회사는 뭐 50년 된 회사, 100년 된 뭐 유구한 역사가 이런 건 다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단지 뭔가 버튼을 눌러서 뭔가 튀어나오거나 뭐 버추얼로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요 책에도 나오면은 뭐 하나 기계를 보여주는데 이거 한 번만 만져보면 돼요? 네네. 딱 한 번만요. 저 딱 한 번만 만져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Y세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같은 거에 대한 자기 인정을 대단히 바라기 때문에 이제 뭐 수료증 같은 거, 저 오리엔테이션 끝났어. 오리엔테이션 수료증 이런 거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그거 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거 언제 주냐. 그러니까 이제 강의 끝나면 저 질문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저 수료증 언제 주나 이런 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Y세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런 얘기고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비슷한 또래를 선임 멘토로 지정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2, 3년 위에 그래서 같은 세대를 공유한 그 선임 한테 멘토를 지정을 해서 회사 생활에 어려운 점 아주 뭐 소소한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 멘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했더니만 뭐 사소한 걸 가지고 전부 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저 옆에 있는 뭐 어디 있는 걸레자루는 어디 있어요?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사장님한테 다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줍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조금만 하여튼 잘하면 여기 뭐 자동차 스티커, 머그잔, 오리엔테이션, 수료증, 뭐 단체 사진 이런데 이런 거 받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았고 뭔가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끝나거나 이러면은 항상 그런 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을 위한 30가지 핸드북 이런 걸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회사의 규정도 이제 담겨야 되지만 사실 그런 거를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 그 방식, 뭐 방법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어디 살면은 뭐 지하철을 타고 어디서 갈아타서 몇 번 출구해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회사 이제 전산 시스템이나 각종 기기가 있죠. 복사기, 팩스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회사 근처에 편의점, 뭐 식당이 어디 있고 맛있는 집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복장, 핫팬티 안 되고, 그다음에 나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급여나 복리 규정은 어떻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값이 싸고 맛도 좋은 회사 근처에 식당 베스트 5 이런 걸 정해서 그 핸드북에 넣어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금요일 날 자유복장임 이렇게 놓으면은 정말 자유롭게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리닝 바람 안 된다, 핫팬티 안 된다, 뭐 샌들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눈을 못 본 그 직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라든지 이런데 이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에 있는 어떤 직장에 다니면 눈이 오면 안 나온대요. 눈이 오면 회사를 와야 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눈이 와도 출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줘야 된답니다.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다음 나는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걸 증명해보고자 하는 열정은 대단히 충만해야 됩니다.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하고는 대단히 이제 친숙한 건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 맡기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그런 오너십은 있다면 자기가 일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대학을 통상 평균 한 6년 이상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뭐 여러 가지 등록금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로 오래들 다니는데요. 미국도 똑같아서 직장 취직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고 그래서 거기도 대학들을 좀 많이 다니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이론 지식이나 이런 건 많은데, 그거를 실제 회사 업무에 적응시키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매우 떨어지고, 대화 능력, 발표 능력, 그 다음에 음성 메시지 남기는 능력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고객이나 누구한테 다시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이제 안 받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음성을 남기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다 끊는답니다. 음성으로 어떻게 남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대단히 약해서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건 못하고요. 대화 능력이나 발표 능력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 Y세대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볼 때 가장 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윗세대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둘이 연인 사이인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서로 계속 주고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온대요. 그래서 문자로만 서로 주고받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없이 서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단히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능력이라든지 발표 능력 상당히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이제 그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 대화 같은 거를 자꾸 그래도 시켜봐야 되는 거죠.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능력이 대단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청중 앞에서 말하는 능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회사하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해서 이제 괴리가 나타나는데, 친구들 간에서는 이제 각종 이모티콘에다가 되는 대로 뭐 문자 쓰고 뭐 이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 간에 이제 오고 가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맞춤법도 좀 가르쳐야 되고, 단체 메일로 보낼 때는 뭐 누구한테 보낼 사람 아닐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비밀 참조 같은 것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뭐 상사님한테 보내는 거를 그냥 전체 회신으로 눌러가지고 문자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제목은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뭐 이야기, 그러니까 사적인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는 이메일을 그 회사 그 메일을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이모티콘 낱말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회사 업무 그 메일 보낼 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문서는 어떻게 기한하고 이런 거 전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모르니까 무시하거나 모르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가르쳐서 하라는 거죠. 가르치면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를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서를 잘 안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 관련된 책을 읽으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그냥 책을 읽어라 이러지 말고, 요 책 읽으면 뭐 수요일 날 2시간 전 퇴근 허용 뭐 이런 데든지, 이런 이제 뭔가 또 인센티브를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고 또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메시지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뭐 자기 사무실 꾸미는데 들어가는 돈 비용 20불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또 책을 읽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유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장, 특히 복장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복장, 그 다음에 이제 피어싱인데 귀에만 뚫는 거 정도는 이제 베이비 부모가 할 수 없이라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귀, 뭐 이런데 이마, 뭐 턱, 뭐 이런데 막 사방팔방 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용모에 대한 부분,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인관계 능력이 대단히 이제 떨어지는데 명함을 줄 때 명함을 이제 하면은 이 명함을 어디다 쓸 줄 몰라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우리 회사에서 이거 받았어 하면서 엄마한테 하나, 할머니한테 하나, 자기 뭐 아버지한테 하나, 자기 동생 뭐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회사에서 주는 무슨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사업차 만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렇게 만나는 걸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타 회사의 사람들의 그 명함을 많이 받아왔는지 가지고 콘테스트를 열어가지고 많이 받아온 사람한테 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의 이미지 관리는 워낙 이제 개인 블로그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자기 정보를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사진도 올려놓고 뭐 이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사나 회의 같은 데도 데려가서 이럴 때는 사람들 만나면은 또 행사나 회의 때는 어떤 식으로 예절을 갖춰서 사람들을 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육도 어느 정도 시키고 나면 일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업무를 어떻게 하면 몰입을 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제가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네가 이거를 잘해내면 네가 이거 오너십을 갖고 잘해서 하면 우리 회사한테 큰 도움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챌린지 하듯이 이렇게 과제 자체가 단조로운 과제도 아니고 대단히 그래야만 되는 아주 네가 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입을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만나는 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베이비 부머나 X세대가 사용하는 듯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꺼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간단한 정보를 자주 제공도 해주고 또 아주 인포멀하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미팅을 자주 가지려는 거예요. 자주 가져서 하고 1대1 미팅 같은 걸 하려는데 워낙 이제 좀 돌발적이고 Y세대가 뭐 행동도 좀 뭐 즉각적이고 막 이러니까 가끔은 이제 사장님들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만났을 때 엉뚱한 소리 할까봐 못 만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직원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거의 끝나갈 시간에 뭐 질문할 거 없나 그랬더니 사장님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삼각인가요? 사각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 이제 유의 것들을 이제 Y세대가 사장님들한테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는 나중에 대통령한테 물어볼 거니까 사장님 정도에서는 이런 질문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빗대어서 알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당혹스러운 이제 그런 질문들도 오고 갈 수 있다 이러는 건데 상당히 좀 귀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게 이 뒤에 겁니다. 뭔가 성과가 나면 이 친구들은 Y세대들은 바로바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한답니다.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1년 단위의 평가? 그건 자기랑 관련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났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그럼 한 반년 정도로 할까? 여기 있는 저자는 월 1회 정도나 그 일이 끝났을 때 바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보상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뭐 반년 단위 보통 이제 기업에서 가면은 이제 1년에 연말에 이제 몰아서 이제 1년 동안 직원을 이제 평가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Y세대한테는 완전히 남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반년 이것도 길고 분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일 좋기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것 아니면 월 1회 정도 이런 정도로 대단히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좋은 Y세대들이 그냥 직장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죠.
자, 이제 Y세대 붙잡아두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도 해서 즉각적으로 평가도 하고 인정을 했으면 이제 좋은 그 Y세대들, 능력 있는 Y세대들은 좀 오랫동안 좀 붙잡아두고 일을 좀 시키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또 이제 벌어집니다. 회사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비서가 갑자기 10시쯤에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더니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랬더니만 대신 오후에 늦게 회사를 관두겠다는 이메일 한 통을 또 인사부에다 보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상사가 알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죠. 아, 도대체 너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이게 뭐 갑자기 왜 회사를 관둬? 뭐야? 그랬더니 아, 그냥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랬더니 아,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업무적인 갑자기 회사를 관두다니. 뭐 너무 황당한 거죠. 연락도 자기한테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전화한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띠익 남겨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결국 어딜 갔냐? 저 친구들하고 4개월간 카리브해 있는 어디 섬에 가서 놀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뭐 문자로 주고받다가 야, 뭐 해야 되는데 준비할 것도 많은데 너 계속 회사 다닐 거야? 그래? 아니, 관두자 그러면 이러고 나갔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럼 책임감 없고 당돌하고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우리나라 기업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인사 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종 있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온대요. 근데 그게 애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또는 뭐 애들이 이렇게 좀 뭐 그게 아니라 상당히 일 잘하던 친구가 오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메일도 안 되고 뭐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에 저 몇 월 며칠 날 저 짐 찾으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보고 야, 이게 정말 Y세대를 붙잡아 두기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대기업들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대기업 입사하기 대단히 힘들게들 지금 이제 들어가서 신입 직원들이 들어가는데 1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10명을 뽑으면 5명이 나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런 식으로 아무 연락도 없이 이제 이렇게 행동들을 하죠. 근데 나 사실 이제 그거를 어쩌다 이제 처음 저도 이제 그걸 들었을 때 되게 당돌하고 아, 뭐 그런 친구가 있어 그랬는데 그게 뭐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이제 간혹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고 또 이런 책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뭐 그 하나하나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 현상을 조금 더 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서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간에 이 사례를 보면서도 야,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재직 기간을 늘려야 해서 이제 오랫동안 붙잡아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 이제 취직했으니 됐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일반 사원들한테. 처음에 아유, 나 됐다, 이제. 어디 됐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한 기업만을 줄이줄창 뭐 입사 지원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그 회사들을 이렇게 낚시하듯이 쫙 뿌리잖아요. 낚싯밥 뿌리듯이. 그 중에 어디 하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2단계 채용 단계까지 갔고 여기는 처음에 입사 뭐 원서도 안 받고 근데 여긴 됐는데 어떻게 뭐 잘 해가지고 내가 인터뷰도 잘해서 됐다. 아, 여기 됐으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회사를 다니게 하는 동안에 네가 이 회사, 나는 이 회사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거였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자꾸 뭔가를 해결해주고 너 이거 잘하면 나중에 연말에 인센티브 많이 줄 거야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했던 어떤 공헌이나 성과를 돈으로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회사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Y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상당히 좀 뒤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뭘 하면 맨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네? 이런 인상을 주는 순간 또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없으면 이 회사 안 되라는 생각. 물론 이게 조금은 이제 뭐 좀 받들어주는 것 같고 그렇대지만 사실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충분히 성과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몰입을 해가지고 많은 그 실적을 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조그맣게라도 자꾸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이제 운영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는
정말 아주 뭐 하고 싶지 않더라도 또 회사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는 뭐 필연적으로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유연한 그 어떤 그 시간, 그 유연 근무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플렉시블 타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일단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시간을 그 배려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이제 그 신경을 쓰지 않으면 Y세대에 붙잡기는 많은 부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수요일 날 오후 4시 이후에 자유 시간을 허용을 해준다든지 그 대신 다른 날에는 8시까지 근무하기 그럼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일찍 끝내주는 걸 낫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베이비 부머 세대는 토요일 날 뭐 100불 더 줄 테니까 토요일 날 근무하기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Y세대한테는 먹히지도 않는 얘기고 차라리 Y세대들한테 일을 더 시키려면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비계해 줄 테니까 월화수목 10시간까지 일하게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더 갖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갖게 해주는 뭐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면 물론 10시 하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일단 이 뭐 주말을 시간을 뺏는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 이렇게 뭐 자기 부모가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어떤 전문의를 소개해 주는지 이런 뭐 소소한 것 뭐 이런 것도 배려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뭐 사원 번호라든지 이름이 아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멕시칸 음식과 라이브 음악을 좋아하는 오스틴 출신의 제이슨 뭐 이런 거라든지 프로야구단의 누구 어디를 주로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어느 부서에 뭐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본인들이 자존감을 느끼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기부여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붙잡아둔 친구들을 계속 열정을 갖게 하고 일에 몰입을 해서 성과가 나고 그럼 이제 성과에 나온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상도 좀 해주고 더 동기부여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배워서 더 나은 직장 또는 더 나은 잡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그냥 더 높은 어떤 직위에서 어떤 그 오너십을 갖고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이라든지 학습 기회 이런 부분에 대단히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특히 단기 성과급, 인센티브에 대한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조사나 이게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머서라운 컨설팅 회사의 조사 결과 2010년도의 결과인데 여기 보면 그나마 기본급 정도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경력 개발, 업무, 기본급 이건 돼 있는데 저 뒤에 단기 성과급은 저 뒤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동기부여 받는데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보상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이 Y세대가 이제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비 부머는 뭐 야근도 불사하지만 Y세대는 이렇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보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Y세대한테는 1년은 너무 길다. 이건 남의 일처럼 느끼기 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인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도 항상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고요. 그걸 이제 남들 앞에서 소개를 해줘야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어줘야 되냐면 자기 자랑 게시판 같은 것도 이게 뭐 이제 뭐 벽면에 없으면 회사 뭐 웹사이트라도 그런 걸 둬가지고 저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 참 빨리 잘 뭐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어요 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알고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속으로 이제 가로치고 나 잘했죠. 이거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단을. 그래야만 Y세대들은 이제 그걸 보고 자기가 인정받았고 칭찬받은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제 동기부여돼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뭘 좀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그러고 동기부여를 받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우스를 광마우스로 교체해 주는 것, 휴식 시간 주기,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임원과 동석하여 식사하는 것, CEO와 사진 한 장 찍기,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 나오면 먼저 접하게 해주기, 그 다음에 사우나 이용권 주기, 부서 자체 파티 해주기, 스포츠 공연 티켓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뭐 코리안 시리즈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일 잘했던 친구들한테 그런 걸 준다든지 뭐 상품권.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사무실이 있겠죠. 자기 자리가 있고 그럼 이제 그런 꾸미는데 여기 같은 이제 경비 $50. 근데 여기서 이제 가로치고 $50 주고 네 마음대로 꾸며라 이제 이겁니다. 회사에서 근데 이것도 가이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 이 상태로 자기 자리 꾸미는 경비 $50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50 가지고 이것저것 해라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뭐 그 일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뭐 그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두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여자 같은 경우 자기 누드 사진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자기 그러니까 누드 사진 같은 그런 거 금지 이런 거는 이제 지침으로 줘야 된대요. 이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순진하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거 봤을 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그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일 잘하면은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주차 공간을 일주일 동안 너를 위해서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놨다. 너 와서 써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Y세대가 생각과 다르게 대단히 그 사회에 대한 사회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에 대한 그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강한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Y세대 너를 대신해서 이 비영리 단체에다가 얼마 기부한다. 뭐 이런 걸 해주면 대단히 그런 거 좋아한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꿈에 그리던 차 빌리기. 그 다음에 보너스 줄 적에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메모 써서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Y세대들은 이 회사가 나를 많이 생각해주고 그런 문화에서 동기부여받아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딱 얘기했을 때 베이비 부모하고 X세대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상에 대해서 즉각적인 또 어떤 반응을 해주고 회사가 그게 굳이 뭐 안 좋거나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베이비 부모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고 또 X세대가 시니컬해서 그렇지 사실 뭐 이런 거를 뭐 Y세대만 꼭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Y사이즈라는 게 그런 면에서 이게 꼭 Y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보상이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Y세대가 이제 들어온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바뀔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읽고 그 안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Y세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을 한 5가지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참을성이 없다. 뭔데요? 사실은 Y세대가 우리가 보기엔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것 같지만 거꾸로 그만큼 회사가 느린 거일 수도 있다. 우리가 느리게 일을 하거나 반응이 또는 대단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반성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일하는데 이렇게 막 백곡금도 없고 그냥 뭘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도대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회의를 많이 갖게 되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Y세대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어느 세대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직장 예절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기 동료들하고 지내면서 그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그 방식 내에서는 그 본인들도 대단한 나름의 예절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기성세대와 같이 어울리면서 살면서 갖고 있는 그 예절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잘 습득을 하거나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직장 예절은 이렇게 큰 문제는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윗세대도 자꾸 뭐 저항을 하고 반발심을 갖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득이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뭐 우리도 사실은 이거는 아닌데 옛날서부터 내려온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왜라는 걸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이제 깨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진솔함 또는 명료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팀워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는 하나 실제로 그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협력을 잘하는 것도 또 Y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득만 되고 이해만 된다고 그러면
일에 대해 열심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위에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밑에서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팀워크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팀워크의 개념하고도 좀 다른 거죠. 팀워크는 자기네들이 했을 때 뭔가 일을 하다 저쪽 팀원이 뭔가 힘들고 부족한 일이 있는데 나는 이 일을 꼭 해서 좀 성공을 하고 싶다 하고 열망이 있다 그러면 그 Y세대는 그걸 하고 협력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뭐 팀워크가 안 된다고 아니라 팀워크에 대한 생각도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기성세대랑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Y세대에 대한 오해에서 갖고 있는 문제는 즉 우리가 기성세대에 익숙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일을 잘한다고는 사고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Y세대를 어차피 Y세대가 이제 앞으로는 이 미래 이제 기업의 사회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는 대다수의 이제 구성이 되는 구성원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들에 의한 어떤 인사 운영, 조직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맞춰서 뭔가 조직도, 그다음에 인사도, 그다음에 경영도 바꿔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대단히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 못 하고 있던 것, 단지 그냥 세대에 대한 얘기는 피상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커, 그냥 차이가 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심각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을 대단히 좀 흥미롭게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실기업에서 그것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참 이 책이 유익하다고 봤고 대단히 재미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이 배웠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짧은아마 좀 시간을 두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좀 그래서 내용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부분도 있거나 또 뭐 같이 또 더 토의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예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들은 먼저 이걸로 해서 일단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